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해서 무제한 토론 진행을 했었고 민주당은 처음에는 뭐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해서 했다가 어제 강제 종료 표결에 나서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가 됐습니다. 그 박정호 기자, 네. 이 전략을 민주당이 수정한 이유는 뭐라고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야당의 의견을 다 들어보겠다. 네.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네, 민주당이 볼 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무제한으로 토론을 하면서 국회가 그 무제한 토론에 필리버스터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뭐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을 봐도 네. 이렇게 무제한 토론만 하는 건 국회 직무유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은 뭐 이게 무제한 토론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방역과 피해 지원에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민주당도 앞장서서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의 각종 행사, 모임 취소하고 원내대책회의 같은 참석자를 좀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의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에 동참을 요구를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상황이 국민의힘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을 들어줄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원 개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남북관계발전법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어디예요? 저 위에서 전단 뿌리는 네, 거, 대북. 살포하는 네. 거, 네. 그거 못하게끔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 그러면 이것도 오늘 곧 종료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아마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종료를 위한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하고 난 다음에 24시간 이후에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24시간 지나고 그렇죠. 나면 표결할 수 있는 표결할 수 거군요.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오늘 밤중이나 내일 새벽 뭐 되면 24시간 될 텐데요. 예. 이게 이제 보통 5분의 3, 180명이 일단 동의를 해야 되고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시킬 때 딱 180이. 딱 180이 나왔다면서요? 시대전환에 이제 그 의원이 조정훈 마지막에 조정훈 의원이 이제 그 찬성을 표명하면서 이제 간신히 넘을 수 있었어요. 예. 지금 정의당은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소수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죠. 네. 사실 뭐 이게 법이 통과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수당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자신들이 왜 이 법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제 국민적 여론을 전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문제는 지금 의석 구조가 사실은 뭐 범여권이 180석을 넘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사실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은 여당이 좀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뭐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데 코로나가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예. 문제는 실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지금 초선 의원들이 58명이 다 합류를 한다고 그러고 여기 또 윤희숙 의원이 지금 뭐 최장 기간 기록을 깨고 예. 또 내용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면에서 여론상으로 여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년까지 이렇게 야당한테 판을 깔아줄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 초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 될 경우는 아마 여당으로서도 뭐 부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종료를 시키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게 참 여당이 지금 약속을 해놔놓고 뒤집은 경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무제한 토론을 보장해 준다고 그랬다가 한 3일 만에 다시 의견을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의 어떤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만약 그렇다면 국정원법 이런 걸 통과시키지 말았어야죠. 네. 그러면 뭐 야당한테 필리버스터 하지 말라는 게 될 수가 있는데 자신들은 다 법 통과시켜 놓고 야당이 또 할 수 있는 건 또 못하게 하고 이래 될 경우는 어떤 면에서 여당이 앞으로 이런 정책 부담을 저는 상당히 많이 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 부담을 좀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느낌은 제가 좀 받지 못했고요. 그런 얘기하는 의원들도 제가 볼 수가 좀 없었는데요. 지금 보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 자체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180석 이상이 되면은 종료시킬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게 종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종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이걸 종료하겠다고 했을 때가 뭐 900명대 나왔던 때고 그다음에 1000명까지 한번 찍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오늘 잠깐 줄어들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원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걸 종료하고 충분히 의사는 반영됐으니까 지금 다음 단계로 가자. 방역에 더 집중하자. 이런 취지의 결정을 보입니다. 네. 어제 이낙연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원래 이 법이 사실은 이제 산업재해법이 있는데 예.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안전보건법이 예. 있는데요. 이제 김영균 씨가 사망한 이후에 좀 더 이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이 추진이 됐고 또 이낙연 대표도 수차례 걸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 법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업주에게 굉장히 좀 과중한 처벌을 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중대재해 이 기업 처벌법까지 통과시키면 과연 기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업주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좀 주저주저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낙연 대표가 본인은 이게 계속 통과하겠다고 오늘 또 11번이나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는 조금 타협안을 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영세 사업자들 소상공인을 일단 여기서는 제외하는 걸 50인 이하 같은 네네.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 보면 4년간 또 이거를 좀 유예하는 조치. 이게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아닌가요? 그렇죠. 4년간 예. 이제 유예하는 조치. 이걸 이제 포함해서 이 이제 개정된 안을 쪽으로 지금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중소기업들은 어떤 면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한번 이게 재해가 나버리면 거의 회사가 망하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노동자들의 인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지만 네. 또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주춤해 왔는데 워낙 또 이 시민단체나 이런 노동계 쪽에 지금 압박이 심하다 보니 아마 타협안 쪽으로 지금 대충 마련해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정호 기자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이 17일에 정책 의총을 합니다. 네.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서 가닥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는 개인 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의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재 사망 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이걸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가 취지가 퇴색되는 거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좀 논의가 정의당과 있을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뭐 결정하면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분위기라서 정의당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범계 의원이 오늘 아마 법안을 발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학계나 뭐 경영계 쪽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명확성의 원칙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각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걸 통해서 뭐 처벌을 하든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맞지 너무 좀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논의가 17일에 있고 난 다음에 좀 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7일이면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의총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좀 네, 논의를 절차가 좀 나오겠군요. 하는데 그 민주당 분위기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는 처리를 하자. 근데 정의당과의 뭐런 논쟁이나 그런 갈등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제가 되는 법안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발의를 했습니다. 검사 법관의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현정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현행법으로 보면 이 공직자의 경우에 90일 이전에 네. 그러니까 90일이 돼 이전에 이제 그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이런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검사와 판사의 경우에만 1년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법을 발의했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왜 그것도 하필이면 최강욱 의원이 했는가. 특히 최강욱 의원은 본인이 청와대 공직비서관 있다가 한 달 만에 사표 내고 나와서 비례대표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당에도 이런 지금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판사 출신들 보면 뭐 바로 판사 그만두고 국회의원 된 분도 있고 뭐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기간은 한 1년 넘었습니다만은 최기상 의원 이런 사람들 판사부터 바로 좀 이제 중간에 쉬다가 바로 직행한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뭐 윤석열 방지법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윤 총장을 겨냥한 법이다. 왜냐하면 네. 윤 총장이 이제 뭐 징계를 받을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지 않을 경우 내년 7월이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3월 달 되면 대선 1년 전이니까 그때는 무조건 이제 사퇴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는 국회의원이요. 법을 만들 권한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저는 것들은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가 예전에 신군부 때 그때 뭐 정치 쇄신 뭐 등등 법이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그 겨냥한 게 뭐냐면 결국 이제 DJYS를 출마 못 시키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독재 시대의 잔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법관과 검찰은 그걸 왜 1년이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법관과 검찰은 그러면 뭐 본인들이 무슨 재판 관여돼 있고 뭐 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왜 법관과 검찰은 1년을 둬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자기들은 왜 또 그렇게 빨리 그 청와대에 있다가 나와서 국회의원 대놔놓고 또 딴 사람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인가? 또 이게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위인설법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타당한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비판론이 있습니다. 네.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가 이거는 뭐 있어야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제 안 그래도 이낙연 대표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기자들이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그건 너무 좀 과하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거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동참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통과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뭐 최강욱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왜 기승전 윤이냐. 네. 무조건 다 윤석열 총장한테 다 갖다 붙이냐 이런 취지에도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장동혁 이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 그러니까 지난해 5월하고 뭐 12월에 전두환 씨의 부출석을 허가해 준 그 판사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 총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너무 뭐 성의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이 법이 윤 총장을 겨냥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윤 총장이 대선에 나오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겨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걸 법안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는 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시사구말리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뜨거웠던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발언 논란인데요. 박정호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 면적 44제곱미터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봤고 네.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4인 가족도 살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제목만 좀 보면 네. 뭐 13평 임대주택 본 문재인 대통령 아늑하고 아기자기 뭐 그랬더니 살아보시라 누리꾼 북을 뭐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또 13평 임대주택 본 문 부부의 아이 둘도 살겠다. 네. 야 그게 할 소리냐 뭐 이런 얘기. 네. 또 문 대통령 13평 투룸 둘러보며 부부의 어린아이 2명도 가능 뭐 이렇게 제목도 뽑았고 13평 공공임대주택 둘러본 문 아이들도 키우겠다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13평 협소한 아파트에 문재인 대통령이 4인 가족이 충분히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뭐 이걸 이제 비판하는 내용, 누리꾼들의 발언이나 야당의 비판 이런 것들 끌어와서 보도를 좀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제목만 보면 아니 왜 이런 좁은데 4인 가족이 살라 그러냐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올 만한 그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떤 것들이 오갔던 겁니까? 그러니까 영상도 좀 올라왔는데요. 네. 그걸 좀 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화성 동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합니다. 행복주택이라고 불러지는데 여기 변창흠 내정자가 안내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서 아이 방을 보면서 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뭐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줄 수가 있고요. 예. 2층 침대처럼 돼 있습니다. 아이가 더 크면 서로 불편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변창흠 내정자의 말을 듣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변창흠 내정자의 설명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하면서 질문한 건데 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13평짜리 그 집을 보면서 아니 아이 2명 살 수 있겠네. 여기 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 네. 뭐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체적으로 이거를 여기 꼭 살라라는 식으로 했다는 걸로 보도가 돼서요. 특히 13평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네. 13평이 이게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전용 면적 13평 13평이에요. 4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몇 평 이렇게 하는 거는 공급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면적으로 하면 13평이 아니라 21평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현정 소위원께서는 영상 보셨죠? 네. 네, 봤는데요. 뭐 사실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 어. 강민석 대변인은 이게 질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네. 대통령이 변창흠 LH 사장한테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논쟁의 핵심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예. 뭐냐면 과연 지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상당히 지금 이 공급 정책을 무게중심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 보면 한 90%는 민영주택이고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이 하는 게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집값 상승이 워낙 많고 전세가가 지금 66주째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집값이 지금 뭐 지방까지 돌아갔다가 다시 또 서울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니 과연 이게 정부가 지금 자꾸 이런 정책을 임대주택 정책으로 어떤 돌파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라는 게 지금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본인이 추구하듯이 그냥 임대를 주고 나중에 나갈 때는 그냥 그 LH한테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주택을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장이라는 게 내가 살면 사는 거에 맞게끔 어떤 면에서 보면 집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좋은 집으로 또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대출이 다 막혀 있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살면 그럼 사는 기간은 괜찮아요. 그럼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돈은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가장 핵심은 결국 공급을 많이 늘려주는 건데 네. 문제는 거기는 지금 힘드니까 자꾸 임대주택으로서 어떤 모든 주택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지금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청와대 대변인 입장에서는 말을 좀 잘못 알아들었다. 대통령이 그런 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뭐 논쟁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 네.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이것을 때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나 뭐 여러 가지 비판론이 나오는 것은 너무 정부가 임대주택 정책으로만 공급 정책을 집중한 아닌가에 대한 이제 비판이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그 내년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후보하겠다는 분들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후보들은 몇 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출마 선언자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4선 중진이죠.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정우 기자. 네. 민주당에서는 처음 출마 선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었고요. 원래는 11월에 하기로 저는 듣고 있었는데 네. 뭐 코로나19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국회 상황 때문에 미뤄졌고요. 출마 선언했는데 뭐 저번에도 출마를 해서 지면서 네. 경선에서 탈락을 했었는데요. 우상호 의원은 이번에는 뭐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번 기회를 좀 마지막으로 생각하겠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 안 하겠다. 네. 이번 선거에 모든 걸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눈에 띄는 게 백신 무료 공급 같은 공약이나 그리고 주거 안정 이걸 핵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간병북로와 철도 부지를 덮어서 공공 부지를 확보하면 10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도 했는데 우상호 의원 이후에 그럼 누가 출마 선언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네. 모아지고 있는데 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뭐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뭐 잘 나오고 있죠. 네.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박주민 의원 결단이 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박주민 의원은 아마 이제 곧 출마 선언할 것으로 보이고 예. 문제는 박영선 장관입니다. 네. 박영선 장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1년짜리 서울시장 보궐선거고 임기가 1년 정도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나가는 게 맞겠냐. 이번에 장관직을
계속하면서 성과를 낸 다음에 노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내부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럼 좀 민주당의 고민이 만약에 박영선 장관이 안 나오게 된다면 이게 흥행을 하겠느냐 또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영선 장관의 출마 여부와 좀 맞물려 가지고요. 다른 후보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 보궐선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론 이게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서로 나오려고 그러겠죠. 네. 왜냐하면 박영선 장관도 당연히 이번에 하고 다음번 승리할 수 있으면 뭐 당연히 이번에 나오겠죠. 왜냐하면 뭐 보궐이지만 연임할 수 그렇죠. 있다고 한다 보궐이지만 그러면. 당연히 연임에 예. 대한 우선권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거 확신이 없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나가서 지금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면 제가 볼 때는 뭐 바로 옷 벗고 나왔을 겁니다. 출마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상황 자체가 어쩌면 보궐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야당한테 상당히 그다음 유리했다라는 전통적인 그게 있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또 이게 코로나 국면에다가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또 내년 4월이면 굉장히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고 여당의 어떤 이 중간 심판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 번 기회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가서 질 경우에 지난번에도 사실은 예전에 2011년도 나왔다가 무소속 이제 당시에 박원순 시장한테 넘겨주면서 본인이 사실은 접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박영선 장관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당내에서 또 예를 들어서 그냥 박영선 장관 밀어준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네. 친문이 또 그렇게 밀어준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구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권에서 5번째 출마 선언이고 그리고 언론 보도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이 김근식 교수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정말 많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뭐 당장 하더라도 이해운 전 의원이 일단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이종구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단 뭐 김근식 지금 이 위원장까지 지금 뭐 거기에다가 지금 뭐 나오겠다는 사람 오세훈 그다음에 나경원 뭐 이런 분들 다 지금 나서겠다고 간접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네. 지금 아마 뭐 볼 때는 여전히 이제 유승민 안철수에 대한 변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급이 나가야 된다. 이게 사실 당내에서 굉장한 어떤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흥행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다양한 후보들을 지금 많이 내세워서 어쨌든 간에 조원희 지금 서초구청장이나 윤희숙 의원이나 뭐 이런 등등의 분들 같은 경우도 하여튼 많이 이게 뭔가 하면 주목도가 높아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겨냥해서 이제 김근식 위원장도 좀 출전해라. 흥행 카드다. 한번 싸워봐라. 물론 뭐 이길 수도 있죠. 거기서. 예. 그러니까 단순한 흥행 카드라기보다는 이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이 어떤 전체적인 좀 이 뭐랄까 우리 좀 경연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후보를 가져갈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 분위기 박정호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판을 좀 잘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인 가지고는 선택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동안 뭐 비호감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인생이나 그런 뭐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뭐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의 인물보다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나 뭐 윤희숙 의원이나 아니면 김근식 교수 같은 이런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해서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뜻대로 되겠는가? 저는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어차피 인지도 싸움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은 원하지 않겠지만 기존의 정치인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는 뭐 글쎄 해볼 만하다 하는데 지금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민주당이 어떻게 좀 돌파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월요일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